화재가 난 쿠팡 물류센터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직한 구조대장은 27년 경력의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던 대장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가 꾸려질 사무실 입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일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18세에서 59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화재 진압 작업을 벌이던 김동식 구조대장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동식 대장의 유해는 실종된 지 만 이틀 만인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불길이 다시 번지며 탈출 명령이 떨어질 정도로 급박했던 당시 김 대장은 동료들의 맨 뒤에 있었습니다. 김동식 대장의 순직 앞에 숙연해집니다. 첫 소식은 배상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치고 실종된 소방대원의 수색 작업에 나섭니다. 오늘 낮 10시 49분쯤 광주 소방서 소속 52살 김동식 구조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구조대장이 동료 대원 4명과 함께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가 고립된 지 48시간 만입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대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내부의 그 상당한 고열과 화염으로 훼손이 좀 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해가 발견된 지점은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거리로 5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김 구조대장의 유해는 이천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지 50시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어 소방당국은 사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길은 잦아들면서 오늘 낮 12시 25분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낮췄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모두의 바람에도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은 내일 신원 확인을 거쳐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소에 모인 동료들과 유족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준영 기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의 빈소는 경기도 하남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조문은 오후 5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동료 소방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엔 김 대장의 영정 사진과 함께 고인이 평소에 입던 제복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조문을 마친 소방관들은 삼삼오오 모여 고인을 추모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유족들도 슬픔을 억누르고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강한승 쿠팡 대표도 조문에 나섰는데요. 강 대표는 고인의 숭고한 헌신에 애도를 표한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이곳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순직한 고인에 대해 옥조 근정 훈장 추서 1계급 특진 국가유공자 지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결식은 모레 아침 광주 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치러지고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하남 장례식장에서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27년차 베테랑 소방관이었습니다. 4년 전 어깨 수술을 받고도 현장에 대원만 보낼 수 없다며 산소통을 짊어졌던 고인이었습니다. 투철했던 그의 삶을 윤서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소방서 장비암입니다. 출동을 나간 소방대원이 복귀 후 소방 헬멧과 방화복 등을 정리해두는 곳인데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 자리엔 낡은 소지품 주머니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대원들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화마 속에서 후배 소방관 4명을 먼저 대피시켰던 것처럼 위험한 현장에 늘 앞장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먼저 들어가서 진짜 말 그대로 제일 나중에 후배들 다 챙기고 나오고. 지난해 7월 어깨 수술을 받고 난 뒤 주위에 만류해도 현장에 대원들만 내보낼 수 없다며 퇴원 일주일도 채 안 돼 30kg이 넘는 산소통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광주 소방서를 이끄는 자리에 앉았지만 동료들은 가장 막내인 소방대원과도 함께 현장을 뛰며 어울리는 따뜻한 선배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화재 진압하면서 같이 대원들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지난 27년간 남을 위해 헌신했던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 그가 지켰던 자리엔 이젠 살아서 돌아오라는 대답 없는 글귀만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사흘 동안 불에 탄 물류센터는 이제 뼈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돼 붕괴 위험도 큰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부터 고인의 유해 수습까지 긴박했던 순간을 박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 선반 위 물품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16분 뒤 119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 내부에 있던 직원 248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 대응 2단계, 장비 60여 대와 소방인력 150여 명이 초기 진압에 나섰고 아침 8시 20분쯤 큰 불은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인명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또다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광주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5명이 급히 탈출에 나섰지만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김동식 대장은 홀로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불은 더 커졌고 대응 2단계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김 대장을 찾아 나서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불길이 워낙 거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거기서 갑자기 발화하고 농연이 막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탈출하다가 한 명이 못 나온 거죠. 불은 건물 우측으로 번지더니 오후 6시부터는 건물 전체로 확산됩니다. 곳곳에서 폭발음도 들립니다.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접근조차 힘든 상황. 거센 불길은 이틀 넘게 축구장 15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집어삼켰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뼈대만 앙상이 남은 건물.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당국의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잠시 뒤 가족과 동료 등이 애타게 찾던 김 대장은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된 채 발견됐습니다. 김 대장이 인명을 수색하려고 화마 현장에 뛰어든 지 48시간 만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터질 게 터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위한 속도전에 근로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이겠죠. 쿠팡의 거침없는 성장세에 가려진 그늘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5시 30분경 쿠팡 덕평 물류센터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올랐습니다. 주변에는 포장 상자와 비닐 등 가연 물질이 가득했죠. 공교롭게도 이날은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며 글로벌 진격을 공식화한 날입니다. 올해 쿠팡은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 3월엔 뉴욕 거래소 상장에 성공하며 약 5조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 중 1조 원을 신규 물류센터에 투자했습니다. 1분기엔 매출 4조 7천억 원을 달성하는 신기록을 세우더니 4월에는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가려져 있던 그늘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배송을 위한 빨리빨리 노동 환경에 치인 근로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고 지난 1년간 9명이 사망했습니다. 새벽 배송, 심야 배송, 로켓 배송, 총알 배송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이 노동 환경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가 판매를 내세우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또 프로모션을 매번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다 100% 부담을 해야 되고 정말 저희 업체로서는 너무 힘든. 그리고 터진 물류센터 화재.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다는 한 직원은 안전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어서 일할 때 대피 통로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쿠팡은 화재 발생 38시간 만인 어제 오후가 돼서야 화재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설립 11년 만에 유통 매기에서 공룡으로 성장한 쿠팡. 불어난 덩치만큼 사회적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캠프 둥지를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튼다고 하는데 저희 취재진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저희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면 물론 지켜볼 일이겠습니다만 여의도 문법과는 전혀 다른 대선판이 전개될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다란 사무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바닥 공사를 마친 사무실엔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캠프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광화문 사무실들의 모습입니다. 농구코트 1.3배 정도 크기로 80명 넘는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윤 전 총장은 27일 출마 기자회견 이후 당분간 이 캠프를 거점으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말씀을 먼저 경청한 뒤 결정하겠다며 국민의힘 조기 입당설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야권 잠룡인 최재형 감사원장 가족은 최근 공관 창고 등의 짐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최 원장은 오늘 TV조선 취재진과 만나 살림이 많으니까 버릴 것은 버린 것이라면서 아직 이삿짐을 정리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접촉은 일절 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제가 저희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고교 시절 다리가 불편해 최 원장이 업어서 등하교시킨 절친 강명훈 변호사는 이제 정말 결정이 임박했다며 출마를 한다면 죽을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대권주자 진영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주말 사이 대선 주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경선 일정을 최종 조율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4.7 재보궐선거 때도 석고대죄 수준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물쩍 넘어갔다며 위성정당 사례도 있지 않냐며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당원 당규를 고쳐 후보를 내고 약속을 뒤집고 비례 공천용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비판하며 경선 연기론을 일축한 겁니다. 당내 3분의 1이 넘는 66명 의원들이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하자며 의총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 측은 파국까지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총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현재 여권 대선 주자 9명 가운데 연기하자는 쪽은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 6명이고 불가 입장은 이 지사와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등 3명입니다. 10월 11월이면 마스크 벗고 집합금지가 거의 해소된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연기를 게임 법칙이 아닌 당의 승리란 원칙을 갖고 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원조 친노로 꼽히는 이광재 김두관 의원도 경선 연기론에 가세하며 이재명 대 친노 친문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주말 동안 대선 주자들을 1대1로 만난 뒤 내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안 검찰 직제 개편안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장관의 직접 수사 승인 조항은 빠졌지만 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를 틀어막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측은 초안에 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장관 승인 부분은
총장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스스로 이미 일찍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심을 했고요. 검찰 안팎에선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의견이 상당수였습니다. 장관의 직접 수사 사전 승인 조항이 없어진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 경제범죄를 빼고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우려에서였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가 범죄를 인지해도 자신이 소속된 부서가 어딘지부터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며 권력 수사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다수 검사의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이라며 법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 개시 자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검찰 의견을 청취한 뒤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오늘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이 일단락됐습니다. 국민 28.8%가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18세에서 59세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정은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근해에 정박 중인 해군 한산도함에 주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오릅니다. 도서 지역 3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순회 접종에는 1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이 쓰입니다. 관매도한테는 그 여름 관광객이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하죠. 예, 자신감 가지세요. 예. 상반기 일반인 대상 1차 접종은 오늘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엔 6월 미접종자, 수험생, 교직원이 먼저 접종에 나서고 7월 말부턴 50대 접종이 시작됩니다. 18세에서 49세 접종은 8월 예약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의 모더나 노바백스까지 5종 가운데 수급 상황에 따라 어떤 백신을 맞을지 결정됩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이제 일부 예외적으로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들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희귀혈전증 우려가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8.8%가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정부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변수가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 신규 환자의 90%가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됐고 미국에서도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 델타 변이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인 영국.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은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Over in Britain, this more contagious variant now accounts for 99% of new cases.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최근 확진자의 약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Привели к такому серьезному росту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который мы сейчас наблюдаем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Москве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델타 변이는 미국에서도 지배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는 신규 확진의 10% 정도지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게 보건당국 판단입니다. I anticipate that will be the predominant variant in the months ahead. 바이든 대통령도 델타 변이를 우려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But with the Delta variant can cause more people to die in areas where people have not been vaccinated. 영국발 알파 변이는 전파력이 70% 높은데 델타 변이는 이런 알파 변이보다도 64%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80개국 이상에 퍼져 세계적 지배종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겨울 재봉쇄 가능성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면 뇌가 장기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코인 24개를 결국 상장 폐지했습니다. 투자금이 10분의 1 토막 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코인 퇴출은 이어질 전망인데 개인의 투자 판단이었겠지만 애초부터 상장과 폐지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30대 코인 투자자 문모 씨는 요즘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투자한 코인의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에 수익은커녕 마이너스 90%의 손실이 났기 때문입니다. 거래소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해가지고 제 자유의지가 아니라서 심히 당황스럽습니다. 화도 많이 나고요. 어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가 추가로 코인 24종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안 그래도 휘청이던 코인 시세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결정한 코인 종류만 44종,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인 오는 9월까지는 상장 폐지 도미노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상장과 폐지에 기준이 없다는 것. 갑작스러운 상장 폐지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피해를 떠안아야 합니다. 정보 현장 컨설팅과 맞물려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코인들을 무더기로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일시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잡코인 정리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애초 상장 때부터 투자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한 인사가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이 인사는 사건 다음 날 곧바로 탈당한 뒤 피해자 측에 기억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피해자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회식도 방역수칙 위반이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년 남성이 주방 쪽으로 향합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서더니 허리 아래로 손을 뻗어 신체 일부를 만집니다. 당황한 여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내 한 치킨집에서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이모 씨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겁니다. 해당 여성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이 씨는 다음 날 탈당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 측은 주변인들로부터 고소 취하 요구와 함께 악성 루머에 시달렸습니다. 끝난 일 가지고 아빠가 딸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피해자는 저인데 가족들이 더 피해를 봐야 하고. 경찰은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씨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10명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호톡에서는 현장에 다녀온 김태훈 기자와 치열했던 그 논쟁을 풀어봤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주부 프란체스카. 그녀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사진작가 로버트와 Would you like some iced tea? Where's your family?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 여기서 잠깐 로버트 이거 주거 침입죄 아닌가요? 네, 배우자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간 내연남 주거 침입죄로 성립이 될까요?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법 체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난 수요일 이제 내연남의 집 방문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느냐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바로 직전에 보셨던 우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 영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한 여성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내연남을 3차례나 집으로 불렀습니다. 예.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주거 침입죄로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긴 거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으로 올라가니까 2심에서는 좀 뒤집혔어요. 무죄다 이렇게 본 거죠. 이유는 뭐죠? 이유는 남편이 집에 없었으니 그리고 문을 정상적으로 열어줬으니 뭔가 주거를 침입한 게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본 거죠. 크게 보면 이 사건은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 변론까지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2015년까지는 간통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으로 판결을 했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가 사건화된 게 한 몇 건 정도 되실 것 같아서 한 그래도 한 1000건은 되지 않을까요? 네, 거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 진짜요? 2012년에 1827건, 2013년에 1564건. 불륜 사건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고 대법원도 이런 걸 의식한 듯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개 변론에 붙인 겁니다. 사실상 이제 형사적으로 불륜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거 침입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 사례처럼 이 1984년에 대법원에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요?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에 어떤 누구를 초대한다면 한 명의 동의가 있는데 한 명이 그걸 반대한다면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판결이 지금까지는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거의 평온함을 깨트렸느냐? 이게 쟁점이었을 것 같아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 측은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인사상으로는 아직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해야 타당하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죠? 만약에 주거 침입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륜을 처벌한다면 이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뜻에도 맞지 않다. 만약 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불륜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이제 아예 없어진다라고 봐야 됩니까?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사적인 배상 액수를 조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언제쯤 나죠? 이르면 이번 하반기 중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만약에 판례가 변경이 된다면 진짜 앞으로 이 관련 사건을 모두 바꾸게 되는 아주 큰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결론이 나든 사회적 합의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김 기자가 본 한 줄 톡 정리 한번 해보죠. 처벌 불가가 곧 합법은 아니다. 처벌이 안 되더라도 이 불륜이 합법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불륜은 단순히 이제 비범죄화가 됐을 뿐 절대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국내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20년 새 7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암이 불치병은 아니지만 여전히 생존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인데요. 그러면 암 환자는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한국의 모든 암 환자는 5년 생존율이 40%대였습니다. 암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5년 이상 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생존율은 70%까지 올랐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병이 됐을 때 그냥 올 것이 왔구나라는 며칠 전에 15일 날 마지막 진료가 끝났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졸업을 했네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생존율은 77%, 갑상선암의 생존율은 100%에 달합니다. 네, 저는 30번을 했고 3기 넘었었고 오늘도 백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왔어요.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폐암, 간암의 5년 생존율도 30%대로 올라왔습니다. 암 발생률 자체도 감소해서 위암은 10만 명당 45명에서 31명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검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또 그동안에 항암제나 또 방사선 치료, 또 수술 방법의 발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전문가들은 암 환자의 경우 코로나 백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하는 동안에 그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일수록 이렇게 취약한 분일수록 예방 접종이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다만 암 환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연령별로 순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비탈진 마을에 계단처럼 들어선 다락로는 전통 농업이 남아있고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져 외국에서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락로는 보존 대책도 없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낀 가파른 산비탈이 100여 층에 이르는 계단으로 가득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다락론입니다. 가파르고 꼬불꼬불한 지형이라 전통 농법만 가능한 곳입니다. 이 마을의 다락로는 주변과 어우러진 빼어난 경치 때문에 지난 2005년 정부가 국가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방치된 다락론이 드러납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다락론이 전체 83%에 이릅니다. 마을 주민 90명 가운데 60%가 65살 이상 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5세 이상이 거의 마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농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보존 대책이 없습니다. 다락론만 가지고 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가 도시민 농촌 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모내기, 김매기, 캠핑, 추수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고 나중에 쌀로 한 20에서 30kg 정도를 돌려받게 되는. 중국과 필리핀은 이미 다락론 문화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깜짝 임명한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한 달 만에 방한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협의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접촉 제안에 잘 접수했다며 한 달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한미일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권은영 기자 보도 보시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대표가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입국한 김 대표는 오는 21일부터 북한 비핵화와 대화 재개 등을 위한 한미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Productive meetings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 and other colleagu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Director General Funakoshi and his colleagues from Japan. 김 대표 방한 기간에는 별도의 한일 협의도 열릴 예정이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제 당 전원회의 메시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접촉 시도에 잘 접수했다는 것 외에 한 달 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습니다. 다만 당장 새로운 대화 유인책이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공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애매하게 대화와 대결을 다 얘기를 한다면은 이번 주까지는 북한의 그런 상황과 북한의 정책에 대한 그 판단과 분석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성김 대표의 판문점 방문 등을 통한 북한과의 접촉 시도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그런 일정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홍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여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경선 연기의 절벽 왜입니다. 네. 당초 예정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9월 초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당내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놓고 이재명 지사 측과 또 비이재명계가 한판 붙을 기세예요. 예. 홍 기자, 오늘은 이재명 지사가 왜 9월 경선을 고수하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예,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를 주장한 쪽을 가짜 약장수에 빗대서 비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 약장수들이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좀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네, 이재명 지사 측은 표면적으로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경선이 연기된다면 당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유불리 차원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대 진영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원 조항을 근거로 이 원칙에 맞게 경선 연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속내, 그러니까 정치적 계산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도 보셨을 텐데요. 이 지사는 오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 때 당원 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낸 걸 비판한 겁니다. 원칙을 깨서 심판을 받은 사례로 거론한 거지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던 사안인 만큼 친문 진영의 잘못된 당 운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은 친문 세력에 대한 비판을 극도로 자제해 왔잖아요. 예. 근데 이 경선 연기론을 고리로 해서 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좀 더 내밀한 이면을 살펴보면요. 네. 이 지사 측이 구상하는 본선 전략이 예정대로 9월 초 경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지사 지지율이 여권 1위지만 네. 10개월째 지금 20%대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여기에서 추가 반등 기회를 잡으려면 국정 실패의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와 친문 세력을 비판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9월 정기국회와 이 경선 연기론을 좀 맞물려서 생각해 볼 대목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는 무대가 됩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일단 9월에 후보가 된 뒤에 정기국회를 현 정부 비판의 주도권을 잡는 시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측에 대해서 이 지사 측 의원들도 부인하지 않는 기류이기도 합니다. 그 분석대로라면 청와대도 경선 일정과 레임덕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예,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경선 연기의 철벽 왜 느낌표는 누가 더 매서운지 두고 봅시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야당 후보보다 더 매섭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는 말들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조수진 꽃꽃 묵념입니다. 네, 조수진 의원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홍 기자, 저희들 보통 묵념할 때는 고개를 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임 지도부로 선출이 되면은 보통 첫 번째 일정으로 이 호국영령 앞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는 차원에서 현충원을 참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이 현충원 방문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 의원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한 태도로 묵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고개를 숙이지는 않네요, 조 의원이.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요, 이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조수진 의원 대전 현충원과 서울 현충원 묵념 때 모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홍 기자, 혹시 조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까? 예, 오늘 통화를 해봤는데요. 예. 조 의원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일정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런데 지난해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의 본회의 연설 후에는 기립박수를 하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황교안 전 대표였나요? 과거에도 황 전 대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2년 전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봉축 법요식에서요,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합장 등 관불 의식을 일체 거부하고 꼿꼿이 서 있어서 이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잘 숙이는 정치인도 있습니까? 네, 신임 당대표죠. 30대 이준석 대표, 90도 폴더 인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느라 저렇게 머리가 부딪힐 뻔도 했고요. 이철희 정무수석과는 굉장히 친밀한 사이인데 무릎까지 숙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통상 당대표들 이렇게 허리까지 숙여서 인사를 하지는 않는데요. 이 대표는 30대라는 본인 나이를 감안했을 때 이 선제적으로 예의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조수진 꽃꽃 묵념의 느낌표는 벼이삭에게 배울 점으로 하겠습니다. 조 의원은 단지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마음속으로는 호국 영령을 기리는 마음 누구보다 컸다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을 대표해서 간 자리였던 만큼 숙이지 않은 고개의 무게 굉장히 크다는 점 유념했으면 합니다. 네, 홍현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홈런 3개를 앞세워 KT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KLPG 투어 한국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는 박민지가 8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다순 기자입니다. 두산이 1대0으로 앞선 4회, 선두 타자 양석환이 힘차게 배트를 돌립니다.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14호 홈런. 두산 타선의 화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회 김재환의 석점포로 6대0으로 점수차를 벌린 두산. 9회 정수빈까지 시즌 첫 홈런을 석점포로 장식합니다. 9대3 완승. 마운드에선 로켓이 8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치며 더블헤더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3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시작한 박현경과 박민지. 파4 15번 홀. 박현경의 두 번째 샷이 내리막 경사를 타고 홀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아쉽게 샷 이글은 놓쳤지만 단독 선두에 등극하는 박현경. 박민지에게 아쉬움은 잠시였습니다. 17번 홀 버디로 다시 공동 선두를 만들더니 18번 홀 신들림 퍼트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에 오릅니다. 버디만 8개 잡으며 맹타를 보여준 박민지는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전반 39분 터진 나상호의 선제골로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던 서울.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을 허용합니다. 골키퍼 양한빈의 선방으로 승리를 확정짓는 듯했지만 골라인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결국 광주 김종호가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길었던 승부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7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부터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20, 강원 동해안에는 5mm 내외가 예상됩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 강릉이 18도, 부산이 20도로 다소 선선하게 출발을 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가 30도, 부산이 27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챙겨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독일 국민은 메르켈 총리를 무티, 우리말로 엄마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푸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마치 엄마와 닮았다는 뜻에서입니다. 그녀의 무티 리더십은 4번의 임기 동안 직면했던 유럽 재정 위기, 난민 사태, 또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빛났습니다. 16년의 장기 집권하고 이제 퇴임이 불과 석 달 남았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율 63%,
임기 말 권력자에 대한 국민 지지가 하락하는 것을 당연한 정치적 결말로 지켜봐온 우리로서는 이 수치가 놀랍고 또 부럽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아름다운 퇴장이 한국 정치에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